낭만서점 5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허이씨 잘 지내셨나요? 예, 경환씨도 네. 날씨 더운데 괜찮으신가요? 날씨가 확 더워졌습니다. 네. 매미가 올 것만 같아요. 여름이 다 왔습니다. 아, 매미가 벌써부터? 네, 아직 울진 않는데 그쵸. 조짐이 보입니다. 네, 아유, 여러분 이제 날씨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모두 조심하시고요. 네. 뭐 낭만서점 오늘도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이유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렇죠. 이분들 이름이라도 한 번씩 불러드리려면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네. 제가 맨날 댓글 국어를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구애가 먹히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주생님인데요. 책 내용과는 관계없지만 저는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는데 페드로와 후아는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는 철수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철수와 영희 뭐 이런 철수 영희 뭐 이런 느낌. 스페인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반가워서 댓글 남겨요 하셨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그라시아스. 네.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네. 한마디는 하네요, 저도. 네. 클래식 호이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재밌게 읽었는데 방송도 재밌게 듣겠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백용옥 작가님의 낭독, 저희 코너 새로 생겼죠? 네네. 네. 그 산뜻한 아이님께서 이 백용옥 작가님의 낭독에 대해서 달달한 목소리라고 해야 하나요? 네. 비 오는 오늘과 잘 어울리네요. 네. 다음 낭독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정확한 일정이 지금 픽스되지는 않았지만 백영옥 작가님과 함께하는 낭만서점 콘서트 올여름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백영옥 작가님이 그러고 보면 낭만서점과 또 인연이 깊으신 분입니다. 저희 첫 회 녹음을 했을 때 백영옥 작가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통편집이 됐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왜 통편집이 됐어요? 글쎄요, 뭐 PD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도 통편집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솔라 앱님인데요. 솔랩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제목에 끌려 고등학생 때 읽었던 책이에요. 파도처럼 감정이 몰아치는 전개에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소개해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네. 푸른 사과님께서는 멘부커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이런 분들이 댓글창으로 이제 모이실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게요. 저희가 멘부커상 후보에 이제 올랐을 때 다뤘잖아요. 채식주의자. 네. 저는 멘부커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받기를 기대했지만 진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 낭만서점 카톡방에 쾌거가 올라오면서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막 검색해보고 그리고 수상소감이 너무 멋지지 않았나요? 그럼요. 깊이 잠든 한국에 감사드린다. 예, 시차가 있었죠. 근데 이제 시차가 있는 현실적인 이유 플러스 약간 시적인 표현처럼 다가오면서 뭔가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짧은 수상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차라는 것도 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현재의 어떤 한국 문학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쳐 쓰러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날짜도 어떻게 그래요? 5월 16일인가 17일이었잖아요. 5.18 이틀 전에. 네네. 근데 또 그쵸. 작품의 뿌리가 광주에 유년 시절 광주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네네. 참 기쁩니다. 그래서 푸른 사과님이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 봐요.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어요. 네. 멘부커상 후보에 올랐다고 했을 때 번역하신 분이 상당히 궁금했었다. 번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남겨주셨고. 예,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네. 낭만서점은 사랑입니다. 이거 하트도 빨갛게. 하트 붙어 있고요. 예, 달아주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작품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골손님인 시지프적인 7님도 또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렸던 Until You Are Mine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코멘트를 해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다 읽고 난 뒤에 마치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 심히 불쾌했더라는 말에 많이 공감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네, 공감해 주셨습니다. 네. 레드 팬다 5.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소설이었어요. 정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색달라서 신선했고 멕시코스런 강렬함이 느껴졌어요. 네. 아무튼 옥녀에서 빵 터졌습니다. 예. 두 분의 불협화음도 갈수록 재밌네요. 그러게. 아, 불협화음이라고 네, 표현하시는군요. 불협화음. 제가 왜 이렇게 안 받아주냐 이런 거 다 방송 나갔나 보죠? 네. 예. 아니 저는 경환 씨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뭐라고 이렇게 리액션도 네네. 저 이 방송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웃음을 짓거든요. 네. 그게 저의 이제 리액션인데 그 말로 하기에는 좀 제가 좀 불편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렇죠. 뭐 이렇게 한 가지로 딱 정해서 얘기하기에는 평론가라는 위치가 아무래도 아니요, 뭔가 뭐 평론가라는 위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네. 다만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불협화음을 재밌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떠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교환학생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 중인 대학생입니다. 나름 제 인생에서는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시기고, 시험 점수가 안 나올까봐 마음 졸이며 스트레스 받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낭만서점을 알게 됐고, 묘한 중독성에 계속 들으면서 황폐했던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촉촉해지고 있습니다. 예. 라고 하셨습니다. 네, 윤따님 시험 잘 보셔서 교환학생 꼭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그 밑에 리따님이 또 가능하다면 방송 끝날 때 다음 주에 어떤 책 다루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예, 저희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가 일주일 사이에 책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 함부로 공지를 미리 못 드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저희 원칙은 네. 알려드려야죠. 다음 주에 꼭 네. 알려드리는 것으로 같이 읽고 얘기하면 더 좋으니까요.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낭만 속의 그대님 제일 위에 있는데요. 네. 본인이 낭만 서점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옥녀 얘기 있네요. 옥녀 웃겼다고. 아, 여러분께서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옥녀 좋아하신다니까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댓글 읽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즐겁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세 분께 또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네, 우선 처음 방문해 주신 낭만 속의 그대님. 네. 한 분 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네. 또 푸른 사과님. 푸른 사과님. 네. 그렇습니다. 멘부코상 수상을 듣고 달려오신 푸른 사과님과 네, 한 분은 경환 씨가 정해 주시죠. 한 분은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인 분. 네. 윤떠님.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어디 가버리시기 전에 빨리 선물 국내에 계실 때. 네, 빨리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선정되신 세 분께서는요. 북뉴스@교보북점.co.kr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낭만 서점 속 코너죠. 이슈를 담은 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폭풍우라는 작품을 다룰 텐데. 네. 템페스트. 네, 템페스트. 폭풍우.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골랐습니다. 네.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두 권의 책을 엄선했습니다. 네. 예, 먼저 소개해드릴 책이요. 스티븐 그린블렛의 세계를 향한 의지라는 작품입니다. 네. 여기에도 뭐 띠지가 있고 화려합니다. 일단 작은 제목으로도 써 있는 게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셰익스피어가 됐는가. 그리고 성석재, 김현수 추천 도장 꽝 찍혀 있고요. 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셰익스피어 연구자 스티븐 그린블렛이 완성한 결정판 셰익스피어 평전입니다. 예. 뭐 스티븐 그린블렛 하면 뭐 하버드대에서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네, 유명한 학자이고요. 네. 또 이 책이 또 미국에서는 대단히 인기를 끌면서 네, 호평을 받았던 네. 네,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9주 동안 이름을 올렸네요. 20만 부 넘게 팔린. 그렇죠. 이 작품은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비밀스러운 삶과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아주 흥미롭게 네.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그 셰익스피어 전문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 사료의 논증도 치밀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셰익스피어가 워낙 미스테리하니까 네. 궁금해지긴 합니다. 예. 내용이. 그리고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를 둘러싼 모험이라는 책인데요. 제임스 샤피로가 지었습니다. 네, 이 책은 셰익스피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논란들, 이를테면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은 사실 프랜시스 베이컨이다. 네, 이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그 논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셰익스피어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네. 그 점검해 가면서 또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셰익스피어 연구의 권위자가 밝히는 네. 셰익스피어를 둘러싼 200여 년간의 논쟁. 네. 그러면은 한 200, 지금 400년이니까 200년 정도는 논쟁 없이 쭉 왔나요? 셰익스피어의 어떤 논란이 부각이 된 게, 그 200년 정도 이제 불붙기 시작한 건 그 정도였으니까요. 네. 네네. 프랜시스 베이컨 정말 궁금해지긴 합니다. 진짜 네. 진실은 저 너머에 도저히. 예. 하지만 네. 많은 지금의 입장은 네. 셰익스피어는 실존했다라는 겁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권의 책, 둘 다 셰익스피어 전문가 학자들이 썼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워낙 우리에게 유명하고요. 또 수수께끼에 가려진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권의 책을 읽으시고요. 그 비밀,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작품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드디어 다루게 되었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고요. 네. 템페스트입니다. 예. 셰익스피어가 여러분 얼마 전에 많이 또 언급이 됐었습니다. 네. 이번 연도가 셰익스피어 400주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후 400주년. 사후 400주년. 네. 셰익스피어가 1616년에 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2016년이니까. 네. 딱 400년입니다. 네. 500년의 기념을 해도 되겠지만. 네, 지금. 저희가 없을 거니까. 예, 500년까지 가면 저희는 없겠죠. 그리고 이 400주년이라 그런지, 저도 셰익스피어 관련 방송을 하나 하고 왔어요. 낭만서점이 먼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미리 공부하고 가는 거였는데, EBS에 제가, 셰익스피어 400주년 기념 방송 할 때 가서 가수로서 출연해서, 마치 궁중악사처럼 노래만 하다 왔어요. 미리 또 하셨으면 거기에서 좀 거두실 수 있었을 텐데. 거기 교수님도 계시고, 패널들도 있고 해서 얘기를 잘 듣다가 누가 마음에 들어요? 셰익스피어의 인물들 중에서 로미오야. 그쵸. 햄릿도 있었는데. 네. 햄릿이랑 오셀로 잘 안 읽어봤는데 그날 이제 얘기 좀 듣고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저는 오셀로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렇죠. 비극적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셰익스피어 40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셰익스피어 사후 400주년일 뿐만 아니라, 세르반테스 400주년. 돈키호테 작가. 네. 두 사람이 같은 해, 같은 날 사망을 했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같은 날. 그러게요. 네. 동일 인물 아닌 거죠? 그럼요. 안 그래도 아리송한데.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기려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책의 날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셰익스피어, 여러분께서 정말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봤고, 또, 영화로는 한 번쯤 보셨을, 네, 그런 작품들 정말 많이 있었죠. 네. 전 셰익스피어 인 러브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쵸. 그건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을 그렇죠. 아예 등장시켜서, 네, 만든 영화죠. 여장 남자로도 나오고요. 여배우 이름이 뭐였죠? 기네스 펠트로 맞아.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셰익스피어의 정체를 둘러싼 네, 그 논란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지만 예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실존한 인물이 아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프랜시스 베이컨. 예, 격언을 이야기했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사실은 쓴 거다. 네, 이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네, 여성도 있었는데요. 그 여성의 성이 베이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이라 옹호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네, 그렇군요. 밝혀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여러 작가들이 있고 예. 그걸 그냥 합쳐서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그냥 얘기로는 많이 떠돌았던 것 같은데. 예, 그것과 좀 말씀드릴 부분이 표절과 관련된 건데요. 네네. 네, 뭐 민감한 주제지만 네. 이 당시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엄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건 오늘날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고요. 이 당시까지는 그 당대에 떠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뭐 유행어들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있는 어떤 대사나 내용들이 다른 작품에 비슷하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거 셰익스피어 사실 표절 작가 아니야? 뭐 이런 뭐 비판도 없지 않았죠. 네.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이 시기 16세기에서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더 지났으니까. 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작품들도 보면 고자원 소설들 읽어보면 중국의 어떤 고사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서로 작품들을 상호 텍스트로서 베끼고 변주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자,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래도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저희가 벌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작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4년 영국 중부의 작은 시골 마을 스트레트퍼드 어폰 에이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문법 학교에 다니며 라틴어 문법과 로마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익혔고요. 고향을 떠난 셰익스피어는 런던에 도착해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극단 일을 시작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부터 배우 겸 작가로서 본격적인 극단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1590년경 헨리 6세를 집필하며 극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고 1592년경에는 이미 천재 극작가로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큰 명성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국왕 극단의 전속 극작가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20여 년간 37편의 희곡과 시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템페스트가 최초로 공연된 1611년 전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1616년 5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 경환 씨가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이 시기가 영국에서는 대영제국으로 발돋움하던 네,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가 이 당시에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뭐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아무튼 셰익스피어가 당시 강성해지고 있던 네, 영국의 어떤 그 힘, 네, 그리고 왕실의 후원하에서 또 성장한 그런 극작가라는 것도 아시면 네네. 이 작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세계서 공부를 오늘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1세, 블러드 메리 전 많이 들어봤는데 네. 블러드 메리의 동생이군요. 예. 피의 메리. 이 엘리자베스 1세와 관련된 그 제국주의와 관련된 독해를 또 템페스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은 이따가 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극장 이름이 특이해요. 이 극장 이름이 세계극장입니다. 세계극장. 네, 글로브 시어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영국이 자기 나라에 극장을 지어놓고 이름을 글로브 극장이라고 지은 거예요. 굉장히 야심만만한. 네. 영국은 곧 세계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혹은 세계의 모든 이야기를 그곳에서 담아내겠다. 여기서 출발한다. 네, 것일 수도 있고요. 이 글로브 극장의 입구에는 세계는 하나의 무대, 인간은 배우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천장에는 그 천구도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천구도가 이 별자리가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천장에 붙어 있고, 네. 그 무대의 밑은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대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무대는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대의 배치 자체도 굉장히 천상과 지옥과 그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 예, 담아냈다고 하네요. 멋지네요. 예. 그 극장에서 연극 한 번 보고 싶네요. 네. 예, 뭐 지금도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연극에 가보진 못했지만 만약 갈 기회가 있다면 꼭 가봐야겠네요. 네. 명소네 명소. 반드시 가봐야죠. 네. 네. 이 연극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TV 드라마의 어떤 기능을 예전에는 뭐 TV라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연극이 전담을 했던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 연극에 대한 어떤 관심이 오늘날 드라마에 대한 기대와 비슷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여러 극작가들이 활동을 했고요. 서로 경쟁도 치열하고 어떤 스타 배우를 모시냐에 따라서 그 관객의 수가 달라지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제 캐스팅 하고 뭐 그런 제도가 있었겠군요. 그럼요. 스타 배우가 있었습니다. 네. 리차드 바비지라고요. 그 셰익스피어 그 극단에서도 활동했던 스타 배우입니다. 그 스타인 리차드 바비지와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극단을 운영했던 셰익스피어 간의 알력 다툼도 잘 알려져 있고요. 내가 출연하는데 좀 잘 써주지. 내 분량 더 느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죠. 쪽대본 날라오고 뭐 이런 상황인가?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는 네. 여배우가 없었습니다. 여배우가요? 네.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령 상영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줄리엣 역할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남자가? 네, 남자가 있는데 소년 배우가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실 이 양성평등 뭐 요즘에도 뭐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꽉 막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배우도 여성들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역할들을 소년 배우들이 했는데 굉장히 좀 기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에서 그래서 기네스 펠트로가 남장하고 네. 소년인 척하면서 연기를 네. 펼쳤군요.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거기에 보면 그 여성이 남성으로 그러니까 속이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제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당시의 영국으로 보면 소년 배우가 원래 여성으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남성의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그 젠더의 역할이 굉장히 헷갈리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네네. 네. 뭐 이 정도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가 다룰 템페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페스트라는 이 작품의 번역어가 여러 개예요. 네. 네.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출판사 아침이슬에서 나온 이 책은 폭풍우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외에 태풍이라는 네, 제목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원제인 템페스트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여러 번역본 중에서 저희가 택한 판본은 그 김정환 선생님이 번역한 네. 네, 폭풍우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번역본을 둘러싸고 여러 고민을 좀 했거든요. 어떤 그 번역본이 좋을까. 근데 저는 김정환 선생님이라는 이 번역자에게 좀 많은 그 신뢰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역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문학상도 수상하신 바가 있는 굉장히 여기 책 마지막에 나오는 양력이 화려한 그런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러니까 제가 김정환 선생님의 이 번역을 택한 이유는 김정환 선생님 본인이 훌륭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980년 창작가 위평에 작품을 발표하며 등단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옥고도 치르고 네. 또 그러면서도 여러 좋은 시편들을 또 쓰셨는데요. 그런 시인의 감각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번역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했을까?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보니까 네, 번역 정말 좋더라고요. 네, 가독성도 뛰어나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번역본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네네. 네, 다른 좋은 번역본들이 있지만, 예, 뭐 저의 기준에서는 좀 김정환 선생님의 번역으로. 네, 예, 저도 좋았습니다. 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정환 선생님이 정말 다재다능하세요. 네. 예, 뭐 이 번역 외에도 역사 교양서, 예, 여러 책들을 많이 내셨고요. 산문집, 소설. 뭐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네요. 재미있는 제목은 이런 게 있네요. 김정환의 할 말 안 하는 말. 네, 저는 사석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그 이제 한껏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딱 노래를 굉장히 크게 유려하게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분이 시화경제라는 그 동인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김사인 선생님이나 네. 또 박노해 시인이 그쪽으로 등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김정환 선생님의 어떤 번역도 읽어보고 싶다. 네, 이런 네, 마음이 컸습니다. 네. 네, 그럼 템페스트의 내용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템페스트는 셰익스피어가 쓴 마지막 희곡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이런데요. 밀라노 공국 공국이라는 말은 중세 유럽에서 큰 나라로부터 이 공의 칭호를 받은 군주가 다스리던 작은 나라를 뜻합니다. 네. 네, 이 밀라노 공국의 대공 프로스페로는 정치보다 마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페로를 대신해서 정사를 돌보던 동생 안토니오는 나폴리의 왕 알론소의 힘을 빌려 형인 프로스페로를 내쫓습니다. 프로스페로는 3살 난 딸 미란다와 함께 망망대해를 헤매다가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마녀 시코락스가 살았던 섬이었습니다. 시코락스는 거기에서 아들 칼리반을 낳았는데요. 프로스페로는 칼리반을 자기 하인으로 부립니다. 또 프로스페로는 시코락스가 소나무 속에 가두어 두었던 정령 에어리어를 구해주고요. 부하로 삼는데요. 한편 알론소 왕과 안토니오는 튀니지 왕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거센 폭풍우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폭풍우는 막강한 마법의 힘을 가진 이 프로스페로가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이 프로스페로는 알론소와 안토니오 일행을 자신이 있는 섬에 오도록 유인합니다. 그때 프로스페로는 알론소의 아들 페르디난드만 그 무리에서 따로 떨어지게 해서요. 자기 딸 미란다와 우연히 마주치도록 합니다. 페르디난드와 미란다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과연 프로스페로의 이 복수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네. 한번 읽고 나서 줄거리 소개를 들어서 예. 그나마 정도는 되는데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누가 누구야 시코락스가 누구고 지금 인물이 몇 명 나왔습니까? 지금 네, 되게 많이 나왔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줄거리 자체가 복잡한 네. 그런 희곡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소설을 계속 하다가 예. 거의 처음으로 희곡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희곡을 제가 그동안도 즐겨 읽지 않았던 이유가 예. 저도 몰랐는데 이제 거기에 있겠구나. 어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인물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셰익스피어의 이 희곡은 예. 제 머릿속에서 예. 무대를 만들어 두고 인물들을 세워 두고 그리고 인물이 하는 대사에 의해서 그 인물의 캐릭터가 잡히고 네네. 뭐 이렇게 제스처라든지 네. 표정 이런 것들도 상상하면서 읽어 나가다 보니까 예. 또 새로운 어떤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 경환 씨가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희곡을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요번에 깨달았어요. 무대를 상상하고요. 거기에 등장인물을 한 명씩 등장시키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제 독서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읽긴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셰익스피어 희곡을 선물 받아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읽을 기회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도에 하차했어요 다. 못 읽겠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접었었는데 네. 끝까지 읽고 나니 이제 좀 방법을 안 것 같습니다. 그 희곡이 그러니까 소설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희곡이 그 상대적으로 소설보다 훨씬 더 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적이라는 이유는 희곡은 서술자의 설명이 없거든요. 네. 오직 지시문과 대사, 그렇죠. 행동 이런 것만으로 네. 그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사의 압축미라든가 행동의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정말 함축적입니다. 프로스페로는 페르디난드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고 그리고 또 거기서 네. 또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의 어떤 설명 같은 게 전혀 없고 네. 그렇죠. 그냥 페르디난드 바라보며 방백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을 그 관객이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네, 그런 점이 또 희곡의 네. 어떤 매력이자 네. 어떻게 보면 희곡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또 난점으로 작용할 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짧고 얇긴 하지만 읽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읽기보다는 여러 번 좀 읽으면서 이 맥락을 좀 천천히 파악해야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고전의 특성이 또 그렇기도 하고요. 다시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네. 이 작품은 복수극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네. 칼을 갈죠. 네. 원래 자기가 그 어떤 나라의 통치자였는데 자기 동생한테 그 권력을 찬탈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딸과 함께 지금 외딴섬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피신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유배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법의 힘을 갖게 되면서 그 마법으로 마침 그 바다를 그 항해하고 있던 자기를 몰락하게 만든 그 일당들. 전부 자기 섬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이 복수가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우선 프로스페로와 미란다의 그 대화 장면을 저희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딸입니다. 네. 여기에서 드러나는 비밀은 그 프로스페로가 과거 밀라노의 대공이었고 그 동생 안토니오의 배신을 당해서 이쪽으로 쫓겨나왔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좀 더 들어보거라.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안을 얘기해보자 했구나. 그게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왜 그들이 그때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좋은 질문이구나. 귀여운 것. 내 얘기를 들으면 그런 의문이 생길만 하지. 얘야, 그들은 감히 못했어. 국민들이 나를 끔찍이 사랑했거든. 그리고 그 정도 피를 자기들 일에 묻히고 싶지 않았겠지. 그냥 더 좋은 빛깔로 자기들의 더러운 목적을 덧칠하고 싶었겠지. 요약하면 그들은 서둘러 우리를 배에 태웠다. 몇 리그 바다로 싣고 가더니 거기서 썩은 통 하나를 배라고 주더구나. 돛도 없고 도르래도 없고 돛대도 없었어. 쥐들도 본능적으로 버렸을 그런 배였다. 거기다 우리를 쑤셔 넣는 거야. 표호하는 바다에 울부짖으라 이거지. 바람에 한숨 지으라 이거지. 바람의 긍휼은 다시 한숨을 보내니 우리의 사랑을 악으로 되갚을 뿐인데 말이야. 아, 슬퍼라. 얼마나 성가셨을까요? 그때 제가 아버님께. 오, 아기 천사였지. 너는 나를 살아남게 해준 너는 미소를 짓더구나. 하늘이 보낸 꿋꿋함이 녹아든 미소를. 나는 온통 짜가운 땀방울로 바다를 뒤덮을 판인데 그렇게 내 짐에 깔려 신음했는데 너의 미소가 일깨워 주었어. 내 안에 시련을 견디는 배심을. 그래서 버틸 수 있었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떻게 무트로 올라왔죠? 천우신조였지. 약간의 음식 그리고 약간의 마실 물을 그 고결한 나폴리인 곤잘로가 자비심으로 우리에게 주었단다. 그는 그때 임명받은 상태였거든.
이 계획의 책임자로. 그는 호화로운 의상, 옷감, 암화포, 가재도구, 일용품들도 마련해 주었는데 그 후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고결한 마음씨로 내가 내 책을 사랑하는 걸 알고 챙겨주었지. 내 자신의 서재에서 내가 내 공장량보다 더 아끼는 책들을. 그분을 한 번만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네요. 이제 일어나야지. 넌 앉아있거라. 그리고 우리의 바다, 슬픔의 마지막 대목을 들어야지. 여기 이 섬에 우리는 도착했어. 그리고 내가 너의 학교 선생으로 너를 가르쳤다. 여느 왕자 공주들보다 더 훌륭하게.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데 쓰고 또 가정교사들이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지 않거든. 그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제 부탁이니 아버님,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폭풍우를 일으키셨는지. 이것만 알아두거라. 아주 기묘한 우연으로 너그러운 운명의 여신이 이제 나를 사랑하여 내 적들을 이 해안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내 예지력으로 보건대 내 정점이 걸려있어. 아주 상서로운 별에, 그리고 그 영향력을 내가 지금 따르지 않고 무시할 경우 내 운은 그 뒤로 내내 기울 것이야. 자, 이제 그만 묻거라. 내가 졸린 모양이구나. 잠이란 좋은 거지. 자려무나 어쩔 수 없을 게야. 네, 경환 씨가 프로스페로 역을 맡아서 읽어주셨고요. 제가 딸인 미란다 읽었는데요. 경환 씨가 저한테 귀여운 것 하실 때 물론 난 미란다지라고 생각했지만 약간 움찔. 아니 희곡을 낭독하니까 이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연기도 곁들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도 있고 네. 사실 대학로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네. 네. 저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라디오 명작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여러 배역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연극 배우분들이 나와서 낭송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커버하기에 그 너무 많은 역할들이 나오면 제가 이제 중간에 좀 투입돼서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좀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적응이 돼가지고 더 하고 싶다. 연기 욕심 내고 분량 좀 빌려달라. 저 하나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여자 역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아까 잠깐 했습니다. 이걸 내가 연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점점 더 격렬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했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끄실까봐 허위가 미쳤구나. 네. 끄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그게 또 연기예요. 약간 절제를 했습니다. 네. 절제 연기. 자, 과거에 밀라노 대공이었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이 섬으로 흘러 들어오게 됐나를 딸에게 드디어 들려줍니다. 네. 이 앞부분에 읽지 않은 부분에 나왔는데 아주 오랜 세월 딸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딸이 3살 때 왔으니까요. 네. 그동안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게요. 어쩌다 아버지랑 이 섬에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네. 그런데 사실 나는 과거에 밀라노 공국의 왕이었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드디어 얘기해 주신 거죠. 그렇죠. 미란다가 좀 약간 사춘기를 심하게 거치는 딸이었다면 거짓말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는. 헐 내가 공주였다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였겠지만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 프로스페로의 이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네. 적들이 이 섬에 왔습니다. 섬 근처 바다를 지나고 있었나 봐요. 예. 티니지 결혼식을 마치고. 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 알론소 왕의 딸이 티니지 왕과 혼인을 하게 된 겁니다. 티니지로 시집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알론소 왕도 아버지니까 결혼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략 결혼인가 봐요. 일종의 뭐 그렇죠. 뭐 왕족끼리의 결혼은 보통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프로스페로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딸과 대화를 하는 중간에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니? 듣지 않고 있구나. 뭐 이렇게 약간 맞아요.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네 말을 합니다. 짜증 나더라고요.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딸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하거든요. 네. 딸이 막 대답하다가 지쳐요. 아버님 얘기는 귀머거리라도 고치겠습니다. 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딸이 15살이라는 걸 잘 감안하셔야 되는데 네, 프로스페로가. 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프로스페로의 성격 뭘까요? 꼰대? 약간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안 들으면 어때? 약간 졸려하면 어떻습니까? 재밌게 말을 하든가, 빨리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어쨌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프로스페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일종의 강압성이죠. 그러니까 꼰대라고 경환 씨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맞아요. 캐릭터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프로스페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무슨 자기가 처음부터 왕이었대. 막 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더군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프로스페로라는 인물, 물론 주인공이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 그런 시각의 다층성들을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두 번째로 또 다른 장면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란다와 알론소 왕의 아들이죠. 페르디난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프로스페로가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거죠. 네. 그러니까 페르디난드도 지금 알론소 왕과 안토니오 일행과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지금 페르디난드만 따로 맞아요. 예, 지금 떨어져 나온 겁니다. 폭풍 후에 배가 자초되면서 다들 지금 흩어졌는데 페르디난드만 이쪽으로 와서 미란다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 또한 그 프로스페로가 다 연출한 거라는 거. 마법 안에 지금 포함된 거죠. 예. 그러니까 페르디난드만 이렇게 유리시킨 게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집안은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론소 왕은 지금 동생 안토니오에게 힘을 빌려줘서 자기를 밀라노 공국에서 내쫓아버린 그런 원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아들과 자기 딸을 만나게 하다니 왜 그럴까요? 일부러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걸로 더 치열한 복수를 꿈꾸는 것인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게 되죠. 예. 네. 자, 저희 경환 씨가 페르디난도를 하고요. 전 여전히 미란다를 하겠습니다. 부디 허락하시오 저의 기도를. 이 섬에 사시는지 알고 싶소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소이다. 가장 바라는 것은 정작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당신은 기적이군요. 혼자십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셨습니까? 기적은 아니고요, 신사분. 하지만 처녀인 건 분명합니다. 내 고향 말이다. 오 하나님. 나는 이 말을 사용하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이외다. 이 말이 사용되는 곳이라면 말이오. 뭐라? 최고로 높다? 나폴리의 왕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같은 얘기요. 내가 왕이요. 지금 당신이 하는 나폴리 왕 얘기를 깜짝 놀라 듣지만 그가 내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 말을 듣는다는 게 슬프고요. 내가 나폴리 왕입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눈은 그 이후로 내내 울고 있지만 보았거든요. 내 아버지 왕께서 난파당하는 것을. 어머나 슬퍼라. 그렇소, 정말.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 밀라노 공작, 그리고 그의 용감한 아들도 그 짝이 났소. 밀라노 공작. 그리고 그의 더 훌륭한 딸이 너를 다뤄주마. 지금 그게 마땅하다면. 첫눈에 둘은 눈이 맞았어. 솜씨 좋은 에어리엘, 일을 잘했으니 놓아주마. 나 좀 보세, 자네. 자네 신분이 잘못된 것 같아. 잠깐 보세. 왜 아버지께서 저리 말투가 거치실까?
이 사람은 내가 본 세 번째 사람이고 나를 한숨 짓게 만든 최초의 사람인데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아버지도 내 쪽으로 기우셨으면 좋으련만. 오, 만일 처녀시라면, 그리고 마음을 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면 내가 당신을 나폴리 왕비로 맡겠소. 그만하게 자네. 한마디 더 하세. 서로에게 푹 빠졌어. 하지만 이렇게 빠르면 안 좋아. 애달케달케 해야지. 너무 쉽게 얻으면 전리품이 우습게 보이는 법. 나를 따라오게. 자넨 지금 찬탈하고 있어. 같지도 않은 이름을. 그리고 일부러 이 섬으로 온 거야. 첩자로. 이 섬을 섬 주인인 나한테서 빼앗으려고. 아니요. 이런 사원에 나쁜 생각이 살 리는 없어요. 결코. 나쁜 정신이 이리도 아름다운 집을 가졌다면 착한 영혼들이 함께 살려고 애를 쓸걸요? 나를 따라와. 그의 편을 들려 하지 말거라. 그는 반역자야. 나를 따라오라니까? 모가지와 두 발에 족쇄를 채울 테다. 소금물을 마셔야 할 거야. 음식은 민물 홍합, 시든 뿌리, 그리고 도토리 껍질 뿐이다. 따라와. 실소. 이런 대접은 거절하겠소. 내 적이 나를 때려눕히지 않는 한. 오, 사랑하는 아버님, 그를 너무 서둘러 심판하지 마세요. 그는 고결하니까요. 그래서 겁이 없는 거고요. 뭐라? 이런. 내 발이 나를 가르치겠다고? 칼을 들어라, 반역자. 폼은 잡았다만 감히 치지 못하니 내 양심에 죄책감이 든 게로구나. 방어만 하지 말고 나서봐. 지금 바로 내 놈을 무장 해제시킬 테니. 이 막대기로. 그리고 내 무기가 떨어지게 만들 테니. 제발 아버님. 비켜라. 내 옷자락 붙잡고 매달리지 마라. 아버님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입은 보증을 설게요. 입 다물라. 한마디만 더 하면 꾸중을 듣게 되리라. 미워할 수는 없다 해도 뭐라? 사기꾼을 변호하겠다? 닥치거라. 너는 세상에 이만한 사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이놈과 칼리반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바보 같으니. 대부분의 사내에 비하면 이자는 칼리반일 뿐이다. 그리고 이놈에 비하면 대부분이 천사들이지. 제 마음은 그렇다면 아주 소박해요. 전 야심이 없어요. 더 훌륭한 사내를 보겠다는 야심이. 자, 이제 복종하라. 내 몸 근육은 다시 갓난의 상태야. 아무 근력도 없어. 정말 그렇구나. 내 정신력이 꿈속에서처럼 모두 갇혀버렸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 내가 느끼는 무력감, 내 모든 친구들이 난파당한 것, 아니 이 사람의 위협조차 내가 그에게 눌렸건만 모든 게 별것 아니게 느껴져. 내가 감옥에서 매일 한 번씩 이 처녀를 볼 수만 있다면 대지의 다른 온갖 장소는 자유의 몸인 자들이 활용하라지. 나로서는 공간이 충분해. 이런 감옥 속이라면.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뭐 이렇게 배우분들이 들으시면은 코웃음을 치실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낭만서점에서 오늘 희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저희 막 속꿉장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 네. 오, 아버님. 아이고 가엾어라. 네. 네. 피디님이 제 바로 옆에서 네네. 페르디난드 역할을 읽으셨거든요. 네. 저는 미란다와 함께 아버지 프로스페로에 대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둘이서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피디님 제 옆에 계셔서 두근두근했습니다. 지금 프로스페로의 어떤 연출이 이 사람 정말 배우 겸 연출가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에요. 셰익스피어 자신이 지금 빙의가 좀 돼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도 에필로그에 나오는 그 장면 저희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죠.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처음 만난 페르디난드와 미란다 두 사람은 벌써 뭐 결혼 얘기 오가고요. 왕비로 맞이하겠다. 아, 근데 얘네 너무 성급해. 네. 방금 봤는데 미란다는 심지어 태어나서 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인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섬에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가 한 명도, 아니, 딱 미란다 한 명뿐이에요. 그렇죠. 네. 남자는 아버지랑 그리고 원주민인 칼리반이라는 네. 조금 흉측하게 생겼다고 나오는 그 인물과 지금 나온 페르디난드. 아니,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요. 얘네는 왜 이렇게 첫눈에. 남자를 모르는 여성들이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물론 그런 첫눈에 빠지는 열정적인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정말, 뭐랄까요. 낭만적 사랑의 화신들이구나. 그런 게 새삼 느껴지는 대목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읽으면서도 제가, 페르디난드 말고 프로스페로 네. 역할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요? 페르디난드에게 다그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예. 또 혼자서 혼잣말 하는 장면. 방백이라고. 예, 방백이라고 사실 이제 책에는 써 있는데 방백 이렇게 하면서 하질 않으니까 네. 연기로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네. 혼잣말도 했다가 딸한테 얘기했다가 페르디난드한테 얘기했다가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대화의 강약 조절이 네네. 정말 그 배우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 연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프로스페로가 처음부터 그냥 그래 우리 딸이 마음에 들었나? 둘이 한번 잘 사귀어보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네는 직업이 뭔가? 저 왕이에요 왕. 왕 아들이에요 이랬는데 네. 그렇게 말하자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가 왕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고 다그치고. 있는데 네. 예, 일부러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네. 근데 사랑의 장애물 역할을 본인이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순식간에 진행돼 버리면 이 그 대사에도 나오지만 너무 쉽게 얻은 전리품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내 딸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회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문득 궁금증이 하나 생기네요. 어떤 거요? 우리 밀라노 공국의 왕이었잖아요. 프로스페로가. 대공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프로스페로랑 페르디난드는 구면이 아닐까요? 본 적이 없으려나? 근데 어린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디난드도 한테도 어린 시절. 겁니다. 예. 그렇겠네요. 뭐 못했겠죠. 맞아요. 예. 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오게티를 찾아보려고. 자, 그리고요. 이 템페스트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리엘. 정령이죠. 에어리엘. 이 에어리엘이 그 프로스페로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근데 에어리엘이 보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짠하기도 해요. 네. 뭐 저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했다가 뭐라? 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 안 나? 이러면서 나중에 줄 테니까 열심히 지금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네. 이렇게 해서 에어리엘이 여기저기 활약을 하고 다니죠. 네. 그러니까 에어리엘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스페로가 계획한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어리엘이 뭐 모든 걸 다 꾸며가지고 그렇죠. 네, 준비도 하고 페르디난드는 이쪽으로 오게 하고 다른 일행들은 또 쿵짝쿵짝해서 또 이쪽으로 오게 만들고. 네. 네. 그런데 프로스페로는 안 풀어줍니다 자기를. 너 이거 마칠 때까지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원래 에어리엘이 또 프로스페로의 부하이기 이전에는 원래 이 섬에 살고 있던 시코락스라는 마녀의 변비 비켜가 생각이 나지. 들코락스. 들코락스. 네. 네네. 그 시코락스에게 이 명령을 강요받았는데 그 명령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악하고 더러운 명령이었기 때문에 거부하다가 그 소나무 속에 갇힌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시코락스가 사망한 뒤에도 여전히 소나무 속에 갇혀 있다가 그때 이제 이 섬에 표류하게 된 프로스페로가 이 에어리엘을 풀어주게 되죠. 그런데 풀어주되 너 내 명령 따라야 된다. 근데 내 명령 잘 따르면 나중에 해방시켜 줄게. 이런 일종의 계약을 그렇죠. 맺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시코락스라는 마녀는 캐릭터로서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네. 그러니까 대사 속에만 등장하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 시코락스의 아들인 칼리반만 지금 이 희곡엔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자, 이 에어리엘이 알론소와 또 프로스페로의 대공지위를 빼앗은 안토니오 일행에게 나타납니다. 예, 나타나서 프로스페로가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하는데요. 네.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웬 화음이지? 정말 감미로운 음악이로다. 각각 기묘한 형상으로 요정들 등장. 탁자와 음식을 들여온다. 그리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춤을 추며 그 주변을 돈 다음 왕과 그의 친구들에게 드시라고 권하고 사라진다. 친절한 수호신을 우리에게 내리소서. 하늘이시여. 이게 뭐였지? 진짜 배우들의 인형극인가? 나폴리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믿을까? 분명 이 섬에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거든? 모양은 괴물 같지만 그래도 희한한 게 그들 태도는 너무 친절하네요. 모양은 괴물 같지만 그래도 희한한 게 그들 태도는 더 친절하네요. 우리 인간 세대보다 우리가 숱하게 보는, 아니 인간 세대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분, 말씀 잘하셨소. 거기 있는 사람 중 몇몇은 악마보다 사악하거든요. 알론소, 세바스찬, 그리고 안토니오가 탁자에 접근한다. 천둥과 번개, 에어리엘, 하피처럼 내려오며 등장. 그의 날개로 탁자를 치면 교묘한 장치로 음식들이 사라진다. 너희 셋은 죄인이로다. 하여 너희들을 운명이 결코 포만감을 모르는 바다로 하여금 뱉어내게 했어. 너희들을. 그리고 이 섬,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에서도 너희는 살 자격이 가장 없는 부류니라. 내가 너희를 광기에 사로잡히게 했지. 그리고 심지어 무모함을 들씌웠어. 사람들이 스스로를 목매고 익사시키는. 알론소, 세바스찬, 그리고 안토니오, 칼을 뽑는다. 이런 바보들. 나는, 내 동료들은 운명의 집행관들이야. 너희 칼의 재료가 아무리 흙과 불로 단련되었단들 으르렁대는 바람을 상처 입히거나 가짜는 찌르기로 갈라봐야 소용없는 물을 가르는 게 쉽지. 뽑지 못한다. 내 깃털 장식의 깃털 하나도. 내 동료 집행관들도 마찬가지다. 상처 입힐 수 없어. 설령 입힐 수 있단들 너희들 칼은 이제 너무 버겁다. 너희들 힘에. 그러니 치켜 올려지지 않을 거야. 알론소, 세바스찬, 그리고 안토니오가 당혹한다. 하지만 상기시켜주지. 그게 내 볼일이니까. 너희 셋은 밀라노에서 내쫓았지. 훌륭한 프로스페로를. 바다에 내버렸지. 그런데 바다가 그걸 되돌렸어. 그와 그의 순진한 아이를 살렸다. 그 더러운 행위 때문에 신들이 더디지만 잊지는 않고 성나게 했어. 바다와 해변을. 그래, 모든 피조물들을. 너를 괴롭히게 했지. 너한테서 네 아들을, 알론소, 그들이 빼앗아갔다. 그리고 나를 통해 천명하노니 느릿느릿 파먹어 들어가는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너와 네 길을 따를 것이다. 신들의 분노를 피하려면 그것은 여기 이 아주 황량한 섬에서도 너희 머리에 떨어질 것이니 오로지 마음의 슬픔 그리고 잇따르는 순결한 삶이 유일한 방책이니라. 에어리엘이 위로 오르고 천둥 속으로 사라진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음악이 들리며 정령들이 다시 등장한다. 조롱과 찡그린 얼굴로 춤을 추다 탁자를 갖고 사라진다. 근사하게 하피 역을 내가 해냈구나. 나의 에어리엘. 음식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것도 멋졌어. 내가 이른 대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대사를 전했고 말이야. 마찬가지로 실감나고 세부사항도 정확했어. 다른 하급 정령들의 맡은 바 역할도. 나의 강한 마법이 작동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의 적들은 모두 꿰매졌다. 혼비백산으로. 그들은 이제 내 손 안에 있어. 그리고 이런 발작 속에 그들을 놔두고 나는 그동안 가봐야겠다. 페르디난드한테. 그들이 익사한 걸로 알고 있는 그와 그의 그리고 나의 사랑스런 연인한테로. 네, 또 제가 발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발연기를 했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네네. 네. 발연기가 이게 짧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길게 발연기를 해도 청취자 여러분들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이번 청취율 걱정입니다. 네네. 여러분 듣다가 끄실까봐. 네네.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궁금하시면 꼭 한번 네.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펼쳐놓고 같이 들으셔야 저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PD님은 거의 한 5명의 역할을 읽으셨고요. 같은 돈으로. 알론소, 네. 세바스찬, 네네. 안토니오. 네. 네, 그러니까 PD님이 다 읽은 읽으셨죠. 역할들은 다 그 난파당한 배에서 네. 지금 어딘가에 함께 표류된 일당들이고요. 예. 저는 그 지문, 그나마 해설을 돕기 위한 네. 해설 지문과 프로스페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프로스페로가 역시 에어리엘에게 한 가지 임무를 줍니다. 그게 음식을 갖고 등장을 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라. 뭐 이런 거예요. 농락하는 거죠. 농락하는 건가요? 네. 그 안토니오를 비롯한 사람들이 우와 저게 뭐야? 먹어보자 했는데 음식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황당한 상태에서 갑자기 에어리엘이 네. 네. 근데 에어리엘의 이 대사가 예. 저는 읽으면서도 궁금했는데 예. 정확하게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당들에게 정확히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내용 다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시문에 나중에는 보면 칼을 뽑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당혹스러워 에어리엘 한다. 본 거예요, 그럼? 그렇죠. 에어리엘이 지금 하피처럼 내려오며 등장이라고 그렇군요. 지시문에 써 있습니다. 정령이라서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하피처럼 내려오면서라고 할 때 이 하피가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자 얼굴을 하고 독수리 몸을 한 괴물입니다. 그런 형상으로 되게 무시무시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군요. 너희의 죄를 너희가 알렸다. 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이 섬뜩한 거죠. 아, 내 죄가 이렇게 하늘에 알려졌구나. 네. 네, 이런 거죠. 프로스페로. 네. 프로스페로를 그냥 멀쩡히 있던 프로스페로를 내쫓은 죄. 예, 그렇죠. 그거 알렸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예, 나중에는 또 프로스페로의 어떤 마법의 힘으로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경환 씨가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하자고 미뤄뒀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그 프로스페로의 긴 관객들을 향해 던지는 대사에서는 나타나는데 아무리 봐도 이 프로스페로는 연출가라는 느낌이 강해요. 네네. 여기 보면 해냈구나. 나의 에어리엘. 근사하게 하피 역을 네가 해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대사는 아 이거 셰익스피어 본인 아닌가? 네, 이런 본인을.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건 분명히 템페스트라는 연극이지만 이 연극 안에 또 다른 연극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액자 구성. 네, 일종의 액자 구성을 네. 띠고 있죠.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그 연기자로도 예. 활동을 했다는 아까 맞습니다. 인용이 있었는데 예, 네. 혹시 이 템페스트의 프로스페로 역할을 하지는 않았나요? 이건 후기라서 그럴 짬밥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는 아니었다고 알려져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기를 좀 하다가 네. 네, 나중에는 다른, 극작 집필에만 몰두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지금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네. 과연 프로스페로는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네, 이놈들이 만약 그냥 경환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밀라노 공국의 대공이었는데 그렇게 동생의 왕위를 빼앗은가요? 네네. 네, 그런 지위를 찬탈한 겁니다. 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지금 섬에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다.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다. 네. 남 무시무시한 마법의 힘도 있고요. 네. 근데 글쎄요, 진짜 그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긴 하지만 저는 복수가 또 전부인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편입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어. 뭐 그 상황이 되보면 또 모르겠지만요. 네. 그렇게 뭐 피해 복수를 한들 상황이 달라지는 건 또 많지 않고 뭐 그럼 어떻게 속이 시원한 하시겠어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결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좀 속이 좁은 인간이라 뭐 완전히 파멸로 이끌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내가 12년 동안 고통 받았잖아. 내가 받았던 것만큼 돌려주고 반성하게 만들긴 해야겠죠. 사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뭐 그 뒤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속 좁음이 다 드러나네. 자,
이제 여러분께 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네. 네. 스포일러 있음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다고 하니까 또 뭐 대단한 반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대단한 대반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반전. 네. 이 앞에서 여기까지만 보면 프로스페로가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동기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결말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혹시 책을 내가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방송을 좀 일시 정지 하시거나 혹은 꺼두셨다가 읽으신 후에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켜두십시오. 네, 계속해서 발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결말 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해피엔딩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져요. 네. 누구 하나 다치는 사람 없이. 그리고 제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대반전이죠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복선이 희곡 앞부분에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폭풍우를 일으켜서 지금 이 섬에 그 알론소와 안토니오 일행들을 오게 했을 때 프로스페로가 에어리엘에게 내린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털끝도 다치게 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상 입히거나 하지 말고 온전하게 이 섬에 표류를 시켜라라고 한 거죠. 내가 죽일 거니까. 무서워. 이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복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르죠. 이중적인 복선이기도 하죠. 네. 정말 이 상태로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 그렇게 해서 내가 자근자근 밟아주마. 이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네네. 어쨌든 복선입니다. 네. 자, 프로스페로와 에어리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의 계획이 완료되려 한다. 내 마법은 금가지 않았고 내 정령들은 복종하고 그리고 시간은 짐이 가벼움으로 곧 주서가지. 시간이 어떻게 되지? 6시입니다. 이 시간에 주인님, 우리 일이 끝날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했지. 내가 처음 폭풍우를 일으켰을 때. 근데 정령, 왕과 그 시종들은 어떻게 지내나? 함께 갇혀있죠. 주인님이 분부하신 그 모양새로 주인님이 마지막 본 그대로요. 갇힌 사람들은 모두 주인님 오두막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라임나무 덤불에 있습니다. 왕, 그의 동생, 그리고 주인님 동생 3명 모두 넋이 나간 상태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애도하느라 슬픔과 낭패로 가득 차 있고요. 하지만 특히 그분, 주인님이 말씀하신 그 착한 원로 곤잘로 양반이 그래요. 눈물이 그분 쇠염을 흘러내리죠. 고드름 방울이 이영지붕에서 내리듯. 주인님 마법이 너무도 강력하게 작용해서 주인님이 그들을 보시게 되면 주인님 감정이 누그러질 정도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나, 정령? 제 감정 그럴 겁니다, 주인님. 제가 인간이라면. 그러면 내 감정도 그래야겠지. 너는 공기에 불과한데도 감각, 감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느낀단 말이지. 그런데 내 자신이 그들과 같은 인간으로 그들처럼 강력한 감정을 느끼는 내가 너보다 더 마음이 움직여야 마땅치 않겠나? 그들의 커다란 잘못 때문에 내가 철두철미 당하긴 했지만 내 분노에 맞서 보다 숭고한 내 이성의 편에 나는 서겠다. 보다 진기한 행동은 복수보다 미덕에 있는 것. 그들이 뉘우치고 있으니 내 목적의 단 하나 흐름도 내 이맛살을 조금도 찌푸리게 못하리라. 가서 풀어주거라, 에어리엘. 내 마법을 내가 깨겠다. 그들의 지각을 돌려주지. 그리고 그들은 원래대로 될 것이다. 그들을 데려오겠습니다, 주인님. 네, 방금 읽어드린 프로스페로와 에어리엘의 대화에서 프로스페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일 잘 처리했나? 이제 사장님 말투. 네, 정리에게 정령에게 잘 돼 있냐고 물어보고 지금
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듣고 네. 이제 내가 내 마법을 풀겠다. 너그럽게 용서하기로 하자. 뭐 이런 결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복수가 아니라 그래도 뭐 용서를 하긴 하는데 무슨 종교적 관점에서 되게 너그럽게 품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어쨌든 고통은 주잖아요. 그렇죠. 네, 고통 막 주고 사실 알론소 왕한테도 자식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을 모르는 상태로 지금 놔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들한테 줄 고통은 어쨌든 다 줬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네 이제 화해를 네.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마법 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사를 읽으면서 야 이래서 셰익스피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랬나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 분노에 맞서 보다 숭고한 내 이성의 편에 나는 서겠다. 보다 진귀한 행동은 복수보다 미덕에 있는 것. 네, 이런 문장들. 그러니까 이제 극이 끝나갈 즈음 해서 네, 등장하는 이런 아포리즘 같은 예, 대사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들이 뭐 셰익스피어가 소네트, 네, 뭐 이런 형식의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지만 정말 시예요. 그냥 식구 같아요. 소네트라는 거는 또 다른 장르인가요? 네, 그러니까 영시, 그러니까 그 영어 영문학에서 네 나타나는 일종의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시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 예, 그 형식의 어떤 고전 글이군요. 네,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이제 읽어드리지 못했던 지문들에는요 음악 얘기도 좀 나와요. 장엄한 음악, 네네. 에어리엘 등장 이런 부분도 있고. 네. 이 폭풍을 하는 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템페스트 이 희곡에 감명을 받아서 베토벤이 작곡을 했다면서요? 네. 베토벤의 그 곡 중에 네, 역시 템페스트라는 동명의 곡이 있는데요. 그게 템페스트 원작에 감명을 받아서 베토벤이 작곡한 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템페스트가 상연되는 동안 그때 당시에 그럼 악단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음악이 흘렀고 음악을 뭐 테이프로 플레이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컸고 셰익스피어는 이미 잘 나갔고 네.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배경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하는 거예요. 정말 한번 보고 싶어지는 네. 예, 그런 연극이었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는 1802년에 작곡이 됐고요. 또 이 곡이 작곡됐던 당시는 그러니까 베토벤이 이제 귀가 멀기 시작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조수였던 신들러가 베토벤한테 이 곡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베토벤이 템페스트를 읽어봐라. 이랬대요. 그래서 템페스트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소설 읽으시다가 또 낭만수좀 들으시다가 베토벤의 이 음악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참 그리고 뭐 음악 얘기 나와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그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받아서 작곡된 음악들이 정말 많아요. 네, 뭐 베토벤뿐만 아니라 뭐 맨델스존의 작품도 그래요. 그러니까 맨델스존의 그 한여름밤의 꿈. 네. 이것 역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된 곡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곡이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계시는 결혼행진곡. 빠바바밤. 빰빰 빠밤. 네. 그리고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는 아니겠지만 예. 셰익스피어 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저는 따로 있어요. 어떤 거요? 카디건스의 러브풀이라고. Love me, love me.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네, OST로 그쵸. 쓰였고 네. 그 영상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아주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세계적인 히트곡이잖아요. 버즈 루어만 감독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굉장히 새롭게 새로운 감각으로 그러니까 현대 감각이죠. 칼이 아니라 총으로 이렇게 하는 말 대신에 자동차로 하는 현대적인 각색이었죠. 네네. 네.
자, 알론소와 프로스페로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이 네. 대화에서 프로스페로가 알론소에게 이제 당신을 용서한다. 대신 나를 밀라노 공국의 대공으로 다시 예, 복귀시켜라. 네, 복귀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협상 중이군요. 예, 네. 그렇게 협상을 하던 때에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페르디난드를 등장시킵니다. 네, 그리고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옵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그 미란다와 페르디난드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던 찰나에 이들을 등장시켜서 네. 이때 미란다가 좀 웃긴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처음 봐요. 이러면서 맞아요. 등장해요. 예. 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 보는 거죠. 네.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 처음 봤고 이 모든 일이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일어난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도 되게 좀 재밌죠. 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곤잘로가 다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밀라노 공작이 밀라노에서 추방당한 게 그의 자손들이 나폴리의 왕으로 되기 위해서였다? 오, 보통 기쁨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쓰시지요. 영속하는 기둥의 금으로. 한 번의 여행으로 클라리벨은 그녀 남편을 튀니지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녀 남동생 페르디난드는 아내를 만났다. 그 자신이 행방불명되었던 곳에서. 프로스페로는 그의 공국을 찾았다. 불쌍한 섬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찾았다. 모두 제정신을 잃었을 때에.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그렇습니다. 곤잘로가 최종적인 정리를 하는 인물이네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곤잘로는 안토니오에 의해서 프로스페로가 쫓겨날 때 그래도 이들을 좀 도와줬죠. 아까 저희가 낭독한 내용에도 있었죠. 네. 아버지가 딸에게 우리가 쫓겨날 때 곤잘로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자신을 도와줬던 곤잘로마저도 이 상황에서는 다 마법에 걸리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렇죠. 예, 따로 뭐 예외로 취급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페르디난드도 뺄 수 있었는데, 열애로 뺄 수가 있었는데, 안 뺐네요, 곤잘로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곤잘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야, 그래도 나는 네가 힘들 때 도와줬잖아. 기억 안 나? 왜 나는 좀, 특별하게 취급해주지 않았니? 마법이 그렇게까지 디테일이 없었나 봅니다. 싸그리 그냥. 네. 다 같이 정신을 잃었다가 제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화해의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템페스트는 어떤 원한으로 시작한 작품이었지만 마지막은 용서와 화해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결말이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시나 뭐 햄릿 뭐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셰익스피어가 말년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쓴 작품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다른 작품들을 생각해보면,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오셀로, 다 죽잖아요. 복수하고 막. 아니, 물론,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중에, 해피엔딩이 꽤 있어요. 예,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마지막 작품을, 이렇게, 복수해서, 용서로 끝내는 작품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경환 씨가 만약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겠지만 이제 가수로서 마지막 곡을 써야 한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 경환 씨는 어떤 곡을 쓰시겠어요? 막 물론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쓰시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별, 사랑, 새로운 시작,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면 경환 씨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러게요. 말년의 노래. 근데 뭐 마지막 곡인 줄 알고 쓰겠나 싶긴 한데. 그럼 마지막 앨범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앨범을 만든다. 이제 이거 끝으로는 내가 이제 마지막 앨범이라고는 각오로 만들어본 앨범이 하나 있긴 해요. 제주소년 4집. 그랬군요. 해체를 생각하고 만들었었기 때문에. 윤현에게. 역시. 네, 윤현에게 작별을 구하면서 윤현에게. 이름이 제주소년이다 보니까. 윤현에게 작별을 손을 흔드는 듯한 인상의 곡을 앨범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라면
그것이 어떤 정열에 사로잡힌 네. 좀 뭐랄까 복수극이라기보다는 예, 좀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차분하게 정리하는 그런 작품으로 끝맺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셰익스피어는 일종의 은퇴 선언을 한 건가요? 네, 이걸로 은퇴 선언을 한 거죠. 어째서 그랬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더 이상 작품을 창작의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작품을 하지 않겠다는 뭐 그런 글쎄요. 거였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40대 후반, 40대 중후반의 나이가 한창 되죠. 하지만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대에 이제 사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거죠. 아, 그래요? 40, 평균이 저는 50대에 사망하는 52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생각보다 되게 일찍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결혼이 대체로 다 일찍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혼을 했잖아요. 18살 때. 예, 그것도 그런 평균 수명이 짧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40대를 넘어갔을 때 셰익스피어는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리를 해야겠구나 생각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프로스페로가 관객들을 향해서 직접 본인이 그 연설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심정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전 이게 정확하게 셰익스피어가 이제 이 작품을 끝으로 난 은퇴하겠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네. 경환 씨가 좀 읽어주시죠. 네, 에필로그입니다. 네. 이제 내 마법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힘은 제 자신의 그것뿐인데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여기 관객분들한테 묶여 있거나 아니면 나폴리로 보내져야겠죠. 아쓰십시오. 제가 제 공국을 찾았고 그리고 사기꾼들을 용서했으니 여러분의 마법으로 이 맨 섬, 맨 무대에 살게 마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제 족쇄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씨, 착한 박수로. 부드러운 여러분의 호평이 제 돛을 채워야겠죠. 아니면 제 계획은 실패죠.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던 계획은. 이제 제게는 없습니다. 일을 시킬 정령도, 마법을 부릴 예술도, 그리고 나의 마무리는 절망이죠. 기도로 구원받지 못하는 한, 기도는 참 알이죠. 그래서 공격하지요. 자비 자체를. 그리고 온갖 잘못을 풀어주죠.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용서받듯 여러분의 관대함으로 저를 놓아주십시오. 네, 정말 셰익스피어가 극작가로서 은퇴하는 자기의 심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나요? 정말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낭독을 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저도 집에서 읽으면서도 이게 마지막에는 셰익스피어 본인이 좀 빙이 돼서 쓴 것이겠구나 짐작은 했는데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진 않았거든요. 예. 무슨 말인가? 뭐 우리의 시간차도 있고 400년이라는. 네네. 근데 오늘 작품을 함께 다 읽고 이야기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 에필로그를 읽으니까 많은 의미들을 이미 셰익스피어 본인의 그 연극 인생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작품에 또 심어놨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는 일평생 프로스페로처럼 무대에서 마법을 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법의 힘으로 사람들을 즐겁게도 했다가 슬프게도 했다가 또 인생의 비위를 드러내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자신이 했던 이 모든 마법이 이제 끝이 났고 다만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여러분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평이 제 돛을 채워야겠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저를 이제 맨섬 맨 무대에 살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마법을 부릴 예술도 일을 시킬 정령도 이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들 늘 뭐 셰익스피어 하니까 저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처럼 들렸고 네. 실제로 제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지도 않아보고 그러니까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난 이 사람 작품 다 아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20대 초반에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 사람의 작품을 읽어봐야겠다 직접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그냥 제가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것과 직접 원전을 읽는 것 예, 물론 제가 뭐 원전도 읽고 번역본도 읽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래서 뭐랄까요 고전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미약한 것이 아니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고전이 왜 계속해서 남는 건지를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또 증명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전의 힘은 정말 그 작품을 제대로 읽어볼 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고전이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고 네. 셰익스피어 인 러브도 영화로 만들어지고 로미오와 줄리엣 저는 그렇게 접한 게 다거든요. 네네. 영화로. 네. 근데 이렇게 직접 작품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마지막 은퇴작을 읽어보니까 네. 느낌이 또 다르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명 깊었습니다. 네, 이제 셰익스피어의 이 템페스트 정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 칼리반이라는 그러니까 마녀 시코락스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인물은 그러니까 프로스페로와 뭐 미란다 하여튼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네, 네. 맞아요. 계속 무시당합니다. 네, 네,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리고 프로스페로가 청소하고 뭐 밥 짓고 뭐 빨래하고 이런 거 다 잡일을 다 저기 칼리반한테 시켜요. 노예예요, 노예. 네, 일종의 뭐 노예죠. 근데 이 칼리반을 대하는 이런 프로스페로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죠. 허희 씨가 불편해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좋지 않게 본 게 저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셰익스피어의 연구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탈식민주의라는 그 담론이 나왔을 때는 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그러니까 영국의 제국주의라는 관점에서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엘리자베스 1세 시대, 그러니까 이 블러디 메리의 동생이자 헨리 8세, 그 유명한 또 헨리 8세와 이 엠블린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살았던 이 시대가 그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대영 제국으로 성장했던 시기거든요. 또 그 아메리카 예. 식민지 개척도 재개를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동인도 회사라는 네, 그 회사도 이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이 이제 해외로 막 진출하면서 그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런 시기와 겹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칼리반이 그냥 괴물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 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원주민이죠. 네. 이 작품 안에서도 원주민이죠. 그렇죠. 이 작품에서도 원주민으로 나오는데 말하자면 전혀 낯선 나라에서 온 프로스페로가 칼리반을 지금 노예로 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칼리반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섬은 내 거야. 내 어머니 시코락스 거였으니까. 그걸 네가 나한테서 뺏어갔지. 처음 도착했을 때는 네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아주 잘해주었어. 나한테 주곤 했어. 딸기 같은 물을. 그리고 내게 가르쳐 주었지. 큰 불은 뭐라고 부르는지, 작은 불은 뭐라 하는지, 밤과 낮에 타는 불 말이다. 그리고 그땐 내가 너를 좋아했다. 그래서 보여줬어. 너한테 섬의 온갖 것들을. 마실 물, 샘, 소금물 구덩이, 황폐한 곳과 비옥한 곳을 모두. 그랬던 내가 죽일 놈이지. 시코락스에, 두꺼비에, 딱정벌레에, 박쥐의 저주를 받을 놈. 난 지금 네가 지닌 하인 전부지만 예전엔 내 자신의 왕이었단 말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가두었어.
여기 이 딱딱한 바위 속에. 그러면서 너는 나한테서 빼앗아갔지. 섬의 나머지를. 네.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칼리반이라는 캐릭터를 심어놓고 이런 대사도 했던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식민 제국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당시의 영국의 무의식, 그러니까 그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영국이 행했던 어떤 그런 행위들을 이 작품 안에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었다 정도로 될 수밖에 없었다.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부러 비판하는 것라고까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반적인 영국의 시선을 비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의 어떤 깨어있는 네. 정신? 그렇다고 하기엔 프로스페루가 너무 주도적이죠. 그렇죠. 네. 네. 잠깐 집어넣은 삽입 예. 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반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관련 논문들이 많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경원 씨 오늘 셰익스피어 작품 어떠셨나요? 네. 뭐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네. 이 낭만 서점을 먼저 하고 다른 방송을 하러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네. 너무 많이 알게 됐고 흥미도 갖게 되고 이 작품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도 셰익스피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그 셰익스피어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네, 여러분께도 뭐 템페스트를 비롯한 여러 명작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낭만 서점 53회 우리는 꿈의 재료야.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희곡 템페스트를 다루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이 작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